연분홍 벚꽃이 산자락마다 흐드러지게 피어가지를 무겁게 짓누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논두길 아래로는 노란 개나리가 물결치듯 피어나온 세상을 화사하게 물들였고 따스한 바람은 꽃잎을 실어날려 장터 어귀 흙길 위에 고운 비단길을 깔아놓았습니다. 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는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돌다리 밑 그곳에는 7살 남짓한 어린 쌍둥이 형제가 몸을 웅크린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손에는 떼자국이 겹겹이 쌓여 껍질처럼 굳어 있었고 낡아빠진 삼배 조각 하나를 서로 나누어 덮어쓰나 불어오는 강바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형은 작은 몸으로 동생의 등을 감싸 안으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고 동생은 형의 품에 파고들어 코를 훌쩍이며 눈만 연신 깜빡였습니다. 그때 돌다리 위로 낡은 집신을 끄는 소리가 느릿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낸 떠돌이 승려 무경이었습니다. 그는 60평생 팔도 산천을 누비며 발바닥에 굳은 살이 몇 겹이나 박이도록 정진해온 노승으로 만물에 깃든 불성을 단 한 번도 의심치 않았던 자였습니다. 무경은 다리 난간 너머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신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추위에 바들바들 떨며 서로를 부둥켜안은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무경은 지팡이인 석장을 다리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흙먼지가 장삼자락에 묻어나는 것도 개의치 않은 채 다리 밑으로 내려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평소 장터의 시정배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모진 욕설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낯선 어른의 접근은 곧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인 강우는 본능적으로 동생 유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유리는 형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삐죽 내밀어 노승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무경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괴나리 보찜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형 강우가 먼저 낚아채듯 주먹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제 입에 넣지 않고 동생 유리의 손에 먼저 꼭 쥐어주었습니다. 동생이 먹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강우는 남은 주먹밥 하나를 들어 제 입속으로 허겁지겁 밀어 넣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훗날 무경을 따라 수행의 길에 오르게 될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형 강우는 머리는 비록 더뎠으나 스승이 시키는 일이라면 뼈가 부서져라. 몸을 아끼지 않는 우직함을 가졌고 동생 유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천재적인 두뇌를 타고났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무경은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참된 도리를 깨우쳐 주고자 팔도를 유람하며 정성을 다했으나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동생 유리의 그 지독한 게으름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오고 맙니다. 유리는 형이 건네준 주먹밥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쥔 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볼이 터질 듯이 주먹밥을 우물거리면서도 아이의 시선은 여전히 무경의 얼굴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무경은 바닥에 쭈그려 앉아 아이들이 허겁지겁 끼니를 채우는 모습을 한참 동안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무경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를 낳아준 연가는 어디 계시느냐? 강우는 먹던 주먹밥을 삼키려 애쓰며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고 유리는 형의 등 뒤로 몸을 숨긴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희 곁엔 이제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무경은 말없이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한나란 씨에 태어난 쌍둥이라 이목구비는 판에 박은 듯 닮아 있었으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형인 강우의 눈매는 둥글고 순한 기운이 감돌아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지만 동생인 유리의 눈빛은 제 나이답지 않게 또렷하고 날카로웠으며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경은 무릎을 탁 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을 향해 커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적어도 배를 골케 하지는 않으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우가 먼저 무경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노승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에 긴장이 풀렸는지 유리의 입꼬리도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며 형과 노승의 맞잡은 손을 번갈아 쳐다보았으나 강우가 남은 한 손으로 동생의 손목을 잡아 끌자 마지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볕이 쏟아지는 장터를 지나 시정배들을 뒤로 한 채 고갯길에 들어섰습니다. 무경은 느릿한 걸음으로 앞장서서 걸었고 강우는 무경의 장삼 자락을 꼭 붙잡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반면 유리는 두어 발짝 뒤처져 걸으며 연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춥고 배고픈 기억뿐이었으나 돌다리 및 그늘진 자리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 무렵 일행은 산기슭에 버려진 빈 토담집 하나를 찾아들었습니다. 지붕 반쪽이 내려앉아 하늘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허름한 집이었지만 무경은 아이들에게 잠자리에 깔아줄 짚을 구해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쌍둥이 형제의 성미가 얼마나 다른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밖으로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돌아온 강우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제 몸집보다 커다란 볏짚 더미를 두 팔 가득 안고 비틀비틀 걸어오는데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는 집 부스러기가 잔뜩 박혀 있어 마치 허수아비가 걸어오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강우는 무경 앞에 집더미를 쏟아놓고는 시긋 웃으며 두 손을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경이 슬슬 걱정이 되어 밖을 내다보려던 찰나 저 멀리 논둑길에서 뭔가 동그란 물체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리가 짚을 한 움큼 모아 새끼줄로 엮어 공 모양으로 만든 뒤 그것을 발로 톡톡 차며 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듯 깨끗했습니다. 다만 그 양이 형이 가져온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무경은 유리가 만든 볏짚공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감탄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고작 7살 배기 아이가 무게를 줄이고 운반을 쉽게 할 궁리를 했다는 것은 보통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의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유리가 벌써 형이 깔아놓은 볏짚 위에 드러누워 하품을 길게 내보내는 모습이 무경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우가 유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투덜거렸습니다. 야, 좀 더 가져와. 이거 가지고는 둘이 누울 자리도 안 돼. 유리가 눈도 뜨지 않은 채 손을 내저으며 나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형이 많이 가져왔잖아. 난 됐어. 강우가 입을 삐죽거리며 짚을 고르게 펴다가 결국 한숨을 푹 내쉬고는 제 자리를 줄여 동생에게 넓은 쪽을 내주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던 모양입니다. 형은 몸을 쓰고 동생은 머리를 굴리되 그 머리를 오직 제 편안함을 위해서만 쓰는 그 엇갈린 결이 이미 7살 적부터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경이 토담집 문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잠든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우는 동생의 배 위에 팔을 얹은 채 입을 벌리고 코를 골았고 유리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형의 발을 베개 삼아 고른 숨을 쉬고 있었죠. 무경이 손가락으로 염주를 하나하나 굴리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머리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몸만으로는 길을 열 수 없느니라. 아이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봄바람이 허물어진 지붕 틈새로 스며들어 풀냄새와 함께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간지렸고 무경은 장삼을 벗어 두 아이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장삼 한 자락이 얼마나 얇고 낡았던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달빛이 비쳐들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태어나 처음으로 편안한 기색이 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무경이 두 아이를 깨워 세수를 시키고
아침 공양으로 잡곡죽을 끓여 먹인 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강우가 무경의 보찜을 제가 지겠다며 양손으로 낚아채 등에 졌고 유리는 빈손으로 어슬렁어슬렁 뒤를 따르며 길가의 풀잎을 꺾어 입에 물었습니다. 무경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유리야, 어째서 형을 돕지 않느냐? 유리가 풀잎을 씹으며 태연하게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이 들겠다고 했잖아요. 스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왜요? 무경이 석장으로 땅을 탁 짚으며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유리는 별 감흥 없이 풀잎을 뱉어냈고 강우는 보찜끈을 고쳐매며 묵묵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셋이 산길을 넘다가 커다란 바위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경이 두 아이에게 바위를 치우라 하였더니 강우는 곧장 바위에 달라붙어 두 손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힘을 주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우가 이를 악물고 다시 어깨를 들이밀었습니다. 유리는 그 모습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길 옆에 떨어져 있던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와 바위 밑에 끼워 넣고는 지렛대 원리로 가볍게 내리눌렀습니다. 바위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유리가 나뭇가지를 툭 내던지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보았느냐? 무작정 힘만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니라. 머리를 써야지. 강우가 나뭇가지를 툭 내던지며 멋쩍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무경은 강우의 영특함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매를 가늘게 떴습니다. 강우가 나뭇가지를 주워올 때 바위 밑에 깔려있던 가냘픈 들꽃 몇 송이가 지식여졌으나 강우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기색 없이 지나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리는 바위가 치워진 자리에 으깨진 꽃을 발견하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곁에 주저앉아 조심스레 흙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무경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에게 세상의 도리와 인의를 가르치는 길이 결코 평탄치 않으리라는 예감이 노승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무경이 석장을 고쳐 잡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이름을 지어주마. 형은 강우라 하고 아우는 유리라 부르겠다. 강우가 눈을 크게 뜨며 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강우, 제 이름입니다. 무경이 강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수긍했습니다. 유리는 제 이름을 입안에서 몇 번 굴려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유리라 뭐 그리 나쁘지는 않군요. 그날을 기점으로 세 사람의 긴 유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들판을 지나고 안개 자욱한 고갯길을 넘으며 무경은 아이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몸소 가르쳤습니다. 길가에서 굶주린 노인을 만나면 탁발한 곡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비바람에 쓰러진 나그네를 발견하면 업어서 주막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강우는 스승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눈을 반짝이며 정성을 다해 도왔으나 유리는 그런 형을 보면서도 풀잎이나 씹으며 한 발치 뒤에서 설렁설렁 따를 뿐이었습니다. 팔도 강산의 봄빛이 완연해지고 다시 겨울이 찾아오기를 반복하는 동안 세 사람의 그림자는 조선의 흙길 위에 길게 새겨졌습니다. 무경을 따라 세상을 떠돈 세월이 어느덧 10여 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어느새 강우와 유리는 20대의 헌칠한 청년으로 장성하였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형제의 성정은 좁혀지기는커녕 도리어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가뭄이 석 달째 이어지던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당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논바닥은 거북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마을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여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물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무경 일행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촌장이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는 물 한 모금만이라도 찾아달라며 간곡히 애원했습니다. 유리가 마을 뒷산을 한 바퀴 살피더니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움큼 집어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흙의 습기와 색을 면밀히 살피고 산 아래로 이어지는 지형의 기울기를 눈으로 훑어내린 유리는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몇 줄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가 나뭇가지를 땅에 꽂으며 촌장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곳을 파보시오. 2길 반 정도만 내려가면 수맥이 닿을 것이오. 촌장이 반신반의하며 장정들을 불러 모아 유리의 말대로 땅을 파내려가자 정말로 2길 반 깊이에서 맑은 지하수가 콸콸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유리를 애워싸며 신동이라 칭송을 아끼지 않자 유리는 팔짱을 낀 채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깊은 구덩이를 파느라 괭이를 손에 쥐고 땀범벅이 되어 흙더미를 파헤친 이는 강우와 무경이었습니다. 유리는 자신이 수맥을 찾아냈으니 소임을 다했다는 듯 느티나무 그늘 아래 대자로 드러누워 낮잠을 청할 뿐이었고 강우가 괭이질을 하느라 손바닥이 다 쓸려 피가 배어나오는 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해안가 마을에서 태풍에 제방이 무너져 바닷물이 논으로 밀려드는 병고가 일어났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유리가 반나절 만에 물의 흐름을 역이용하는 기막힌 방책을 세웠으나 모래 가마니를 어깨에 짊어지고 무너진 두구로 뛰어든 것은 역시나 유리와 무경뿐이었습니다. 유리는 그저 높은 바위 위에 걸터앉아 설계대로 일이 진행되는지 눈으로만 살피며 손가락 하나 적시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쥐떼가 들끓어하네 농사를 통째로 망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유리는 대나무를 깎아 정교한 쥐덫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치를 직접 다듬어 창고 구석구석에 설치한 이는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제 머릿속 구상을 형에게 말로 던져놓고는 어느새 주막 한쪽에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태평하게 숟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짐작하시겠지만 유리의 영민함은 진정 비범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열흘을 고민해도 풀지 못할 난제를 유리는 한 번 훑어보고 손가락 몇 번 놀리는 것만으로 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비범한 머리가 오로지 자신의 몸을 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리는 머리를 쓰는 일이 몸을 쓰는 일보다 격이 높다고 여겼고 그 믿음은 해가 거듭될수록 단단한 껍질처럼 굳어져 이제는 육체적인 노동 자체를 깔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강가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았을 때의 일입니다. 강우는 하루 종일 공사에 매달린 탓에 어깨가 결리는지 연신 목을 돌리고 있었고 무경은 그런 유리의 어깨를 묵묵히 주물러 주었습니다. 유리는 타오르는 불꽃에 나뭇가지를 들이밀며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경이 유리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오늘 하루 내 몸은 참으로 편안했겠구나. 유리는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쑤시며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제가 수맥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형님들은 아직도 삽질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고생한 것도 엄연한 고생이지요. 무경은 유리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유리를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장작불 빛에 유리의 얼굴 반쪽이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그 표정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거리낌조차 없었습니다. 무경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노승은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염주를 굴리는 속도가 평소보다 빨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강우는 아우의 그런 태도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입술을 깨물며 모닥불에 장작을 하나 더 던져 넣었습니다. 형은 결코 동생을 몰아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유리가 스스로 깨달아 주기를 바라는 그 미련한 믿음 하나로 강우는 묵묵히 제목과 동생의 몫을 한데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봄이 찾아와 산천의 벚꽃이 만개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을 넘고 있었는데 고갯마루를 넘어서자마자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산사태가 산 한쪽을 통째로 쓸어내려 화전민 마을 하나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 절벽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깎아지른 낭떠러지 사이로는 거센 물줄기가 포효하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식량이 바닥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고 병든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마른 풀 위에서 신음하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무경이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이 절벽과 저 절벽을 잇는 다리를 놓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전멸할 판이었는데 절벽 사이의 거리는 장장 15길에 달했고 아래로는 바위를 때리는 급류가 하얀 거품을 뿜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유리가 절벽 양쪽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주저앉아 땅 위에 나뭇가지를 꺾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바람의 방향과 세기, 그리고 절벽 바위의 결은 물론 물줄기의 속도까지 모조리 계산해 넣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새벽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완벽한 섭다리 설계도를 완성해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그 설계도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절벽 양쪽의 버팀목을 밟고 그 사이를 밧줄과 통나무로 엮어나가는 공정이었는데 하중 분산의 원리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 이론상으로는 수십 명이 동시에 건너도 끄떡없는 구조였습니다. 유리가 설계도를 마을 촌장 앞에 펼쳐 보이며 고개를 좌우로 돌려 목을 풀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매듭 하나하나 제가 표시해둔 대로 묶으십시오. 강우가 설계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팔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설계도를 건네준 뒤 기지개를 길게 켜며 절벽 옆 양지바른 바위를 찾아 올라가 누워버렸습니다. 강우가 그런 동생을 올려다보며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냐. 유리가 바위 위에서 팔베개를 한 채 하품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할 일은 끝났어. 설계대로만 하면 돼. 형 잘 부탁해. 강우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며 돌아섰습니다. 무경이 유리의 등을 가볍게 토닥인 뒤 함께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노승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한 겹 더 깊게 패였으나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었기에 유리를 붙잡고 가르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벽에 밧줄을 묶고 통나무를 하나씩 걸쳐 나가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위험했습니다.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수십 길 아래 급류로 곤두박질치는 아찔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공포에 질려 몸을 사리고 있을 때 강우가 가장 먼저 밧줄을 허리에 감고 절벽 끝으로 나아갔다. 세찬 바람이 광기 어린 기세로 불어와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발 아래 급류에서 튀어오르는 하얀 포말이 시야를 가렸으나 강우는 이를 악문 채 통나무를 하나씩 건너편으로 밀어 넣었다. 무경 역시 노쇠한 몸을 이끌고 밧줄을 잡아당기며 통나무의 위치를 잡아주었다. 예순이 넘은 노구의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았고 땀에 젖은 장삼 소매가 살갗에 달라붙었으나 노승은 단 한 번의 신음도 내지 않고 밧줄에 온 체중을 실었다. 마을 장정들은 그 장엄한 모습에 용기를 얻어 하나둘 절벽으로 내려왔고 공사는 비로소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틀 사흘 그리고 나흘이 지나는 동안 다리의 골격은 점차 제 모습을 갖추어 갔다. 통나무와 밧줄이 절벽 양쪽을 견고하게 이어가며 섭다리의 형태를 드러내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옅은 안도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 며칠 동안 유리는 볕이 잘 드는 바위 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해가 뜨면 기지개를 켜고 해가 지면 코를 골았으며 절벽 아래에서 올려다본 유리의 실루엣은 마치 산마루에 붙은 바위 하나처럼 미동도 없이 고착되어 있었다. 무경이 공사 도중 문득 고개를 들어 유리가 누워있는 바위를 올려다볼 때마다 노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이내 다시 밧줄을 억척스럽게 움켜쥐었다. 다리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어느 날 오후 강우는 핵심 지지대에 매듭을 짓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설계도에는 대단히 복잡한 이중 매듭이 그려져 있었으나 아무리 밧줄을 비틀고 감아보아도 설계도의 모양대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강우의 이마에는 핏대가 솟구치고 손톱 밑으로는 밧줄에 거친 올이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강우가 절벽 위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다. 유리야, 이 매듭 좀 내려와서 보거라. 설계도대로 도무지 되질 않는다. 바위 위에서 유리가 귀찮다는 듯 몸을 뒤척이더니 한쪽 눈만 간신히 떠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절벽에 매달린 형의 모습은 까마득히 작게 보였다. 유리가 허공에 대충 손을 휘저으며 나른한 목소리를 흘렸다. 왼쪽을 먼저 감고 오른쪽으로 2바퀴 돌려. 대충 묶어도 충분히 버틸 것이다. 그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유리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강우가 유리의 말대로 왼쪽을 먼저 감고 오른쪽으로 2바퀴 돌려보았으나 투박한 손길로는 섬세한 매듭의 각도를 맞출 수 없었다. 밧줄이 미끄러지고 풀리기를 수차례 반복한 끝에 강우는 결국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비틀어 묶었다.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였으나 설계도가 의도했던 하중 분산의 핵심 각도는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강우가 그 치명적인 차이를 알아차릴 리 만무했다.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밧줄을 당기던 무경이 무언가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노승 무경의 눈길이 매듭 쪽으로 향했다. 밧줄의 장력이 미묘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감지한 무경은 짚고 있던 석장을 내려놓고 절벽 끝을 향해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다가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난 듯 굵은 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절벽 위의 흙은 순식간에 빗물을 머금어 질퍽해졌고 강우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지지대가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무경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매듭이 묶인 지점으로 다가가 강우의 어깨 너머로 밧줄을 살피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며 절벽 위로는 탁한 물줄기가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강우가 빗물에 젖은 눈을 깜빡이며 무경을 올려다보았다. 스님, 위험합니다. 어서 위로 올라가 계십시오. 무경은 고개를 저으며 매듭 위에 손을 얹어 장력을 확인했다. 이 매듭이 틀어져 있다. 이대로 두면 다리 전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을 것이다. 노승의 목소리가 거센 빗소리에 묻혀 간신히 들려왔고 무경은 매듭을 풀어 다시 묶기 위해 허리를 굽혀 밧줄 속으로 2 손을 집어넣어 빗물에 젖은 밧줄이 미끄러워 소나기에서 자꾸 빠져나갔지만 노승은 이를 악물고 밧줄올 하나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어가며 매듭의 방향을 바로잡아 나갔다. 절벽 위에서는 빗물이 흙과 뒤섞여 탕류가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고 유리가 누워있던 바위 주변으로도 물웅덩이가 차올라 유리의 등짝을 적시기 시작했다. 유리가 짜증스럽게 몸을 일으켜 비를 피할 곳을 두리번거렸지만 절벽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은 빗줄기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다. 빗줄기가 한층 더 거세졌고 절벽 위의 지반은 점점 물러지고 있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하늘 전체가 먹빛으로 뒤덮였다. 절벽 위의 흙이 빗물을 견디지 못하고 질척한 진흙으로 변해갔고 공사 현장에 매달려 있던 장정들이 하나둘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무경은 여전히 강우 곁에서 틀어진 매듭을 바로잡느라 2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밧줄을 비틀고 있었고 강우는 노승의 몸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 팔로 지지대를 붙잡은 채 다른 팔로 무경의 허리춤을 받치고 있었다. 매듭이 거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무경의 손끝에서 밧줄 올이 하나씩 교차되며 설계도가 의도한 각도로 서서히 맞물려 들어갔다. 노승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무언가를 세고 있었는데 그 집중이 얼마나 깊었던지 빗물이 눈두덩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절벽 꼭대기에서 둔탁한 괴음이 울려 퍼졌다.
며칠간 쏟아진 봄비에 집안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던 절벽 윗부분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바위 서너 개가 흙더미와 함께 괴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흙과 돌이 뒤섞인 탕류가 절벽면을 타고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다리의 지지대를 정면으로 강타했다. 섭다리 전체가 요동쳤다. 통나무들이 삐걱삐걱 비명을 질러대며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축 늘어지기를 반복했고 공사에 매달려 있던 장정 두어 명이 비명과 함께 절벽 벽면에 내동댕이 쳐졌다. 강우가 무경을 감싸 안은 채 지지대를 붙들었으나 밑바닥에서부터 치솟은 두 번째 충격이 다리를 송두리째 들어 올렸다. 거센 물기둥이 다리 하부를 강타하자 강우의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절벽 끝으로 쏠렸다. 젖은 밧줄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손끝에서 허망하게 빠져나갔고 강우의 몸은 중심을 잃은 채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 아래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급류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우의 눈동자에 죽음과도 같은 물보라가 가득 들어찼을 때 무경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강우의 등이 허공을 향해 넘어가는 찰나 노승의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무경은 붙들고 있던 매듭을 놓아버리고 온 체중을 실어 강우의 가슴팍을 세차게 밀어냈다. 60평생을 길 위에서 보낸 노승의 마른 팔에서 어디서 유래했는지 모를 괴력이 뿜어져 나왔다. 그 덕분에 강우의 몸은 안쪽 지지대 위로 밀려 올라가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반동이 문제였다. 무경의 몸이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갔고 끊어진 밧줄한 가닥이 노승의 발목을 휘감으며 그를 절벽 바깥으로 거칠게 잡아끌었다. 강우는 무경의 장삼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며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며 절규하듯 고개를 돌렸다. 다급히 팔을 뻗어보았지만 손가락 끝은 노승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했을 뿐 끝내 허공만을 움켜쥐었다. 무경이 허공에서 한 바퀴 돌며 추락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인 노승의 얼굴에는 기이하게도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강우가 안전한 곳에 닿은 것을 확인한 듯 눈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번지고 있었다. 무경의 입술이 가늘게 달싹였으나 모진 빗소리와 물소리에 묻혀 그 마지막 말이 강우의 귀에 닿지는 못했다. 노승의 신형은 그대로 급류를 향해 수직으로 떨어져 내렸다. 까마득한 높이였다. 허공에서 나비 날개처럼 펄럭이던 장삼 자락은 하얀 물보라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갔다. 거대한 물줄기가 한 번 크게 솟구쳤을 뿐 강물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세게 흘러갔다. 강우는 절벽 끝에 엎드린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입만 벌어질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무언가 단단히 걸린 것처럼 가쁜 숨만 몰아쉬며 강우의 두 눈은 하얀 포말 위를 미친 듯이 훑어내려갔다. 그러나 무경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무심한 물줄기는 노승의 몸을 삼킨 채 바위 사이를 사납게 내달렸고 그 위로 차가운 빗줄기만 끊임없이 쏟아졌다. 한참 뒤에야 강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주먹으로 지지대를 내리치며 강물을 향해 목이 찢어지라 외쳤다. 스님 스님 하고 불러보아도 급류는 대답 대신 바위를 때리는 둔탁한 괴음만 돌려보냈다. 그때 빗줄기 사이로 분홍빛 꽃이 몇 장이 바람에 실려와 허공을 가로지르더니 물 위로 내려앉았다. 꽃이 픈 소용돌이에 휘말려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영영 사라져버렸다. 절벽 위에서는 뒤늦게 괴음을 듣고 달려온 유리가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절벽 아래를 향해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강우가 절벽 중간에 매달린 채 급류를 향해 연신 스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유리의 귀에 꽂혀 들어왔다. 유리의 무릎이 꺾였다. 바위 위에 서 있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축 주저앉았고 두 손이 젖은 바위 표면을 짚었지만 손가락에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유리의 시선이 절벽 아래 급류 위를 떠도는 벚꽃 잎들 위에 멈추었고 그 분홍빛 꽃잎들이 물살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모습을 유리는 한참이나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마을 장정들이 밧줄을 타고 급류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급류의 기세도 한풀 꺾였고 해가 질 무렵에야 하류 쪽 바위 틈에 걸려있는 무경의 몸을 찾을 수 있었다. 노승의 장삼은 온데간데 없이 찢겨나갔고 삼배 속적삼만 걸친 채 바위에 등이 기대어져 있었다.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마치 바위에 앉아 좌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요했는데 장정 하나가 무경의 손목을 잡아보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강우가 밧줄을 타고 급류 옆까지 내려와 무경의 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물에 젖은 노승의 얼굴에서 빗물인지 강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강우가 두 손으로 무경의 차가운 손을 잡아 제 이마에 갖다 대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없었다. 평생 석장을 쥐고 염주를 굴리며 수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그 손이 조금 전까지 틀어진 매듭을 잡느라 하얗게 질려있던 그 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손이 되어 있었다. 강우의 두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몸만 흔들리다가 이내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 울음소리가 절벽 사이를 타고 메아리쳐 올라갔고 급류의 물소리마저 잠시 잦아드는 듯했다. 강우가 무경의 찢어진 속적삼 자락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얼굴을 묻으며 울부짖었다. 저를 살리려고 저 때문에 스님이 이렇게 되었다는 절규였다. 마을 장정들이 고개를 숙인 채 한 발짝 물러섰고 급류 옆 바위 위에서 유리의 오열이 빗소리와 뒤엉켜 산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유리는 절벽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강 옆에서 울부짖는 형의 소리가 올라올 때마다 유리의 몸이 한 번씩 움찔거렸고 두 손이 바위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유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계산되고 있었다. 자신이 내려가서 매듭을 확인했더라면, 자신이 대충 묶으라는 말 대신 직접 손을 놀렸더라면 무경이 틀어진 매듭을 고치러 절벽 끝까지 나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머리가 명석한 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자기 잘못의 인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꿰뚫어버리는 고통 말이다. 유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이빨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혼잣말이었으나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흘러나온 순간 유리의 두 눈에서는 빗물보다 훨씬 뜨거운 물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한 줄기 비쳐들었고 그 빛은 급류 위를 떠도는 벚꽃 잎들을 연분홍빛으로 아련하게 물들였습니다. 장정들이 무경의 시신을 들것에 눕혀 급류 옆에서 위로 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위에서 그 들것을 받아낸 것은 다름 아닌 유리의 손이었습니다. 들것 위에 놓인 무경의 얼굴을 마주한 유리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경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리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마지막 순간에 머금었던 그 옅은 미소는 마치 얼굴에 새겨진 듯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자를 지켜낸 것이 기쁘다는 듯, 혹은 이 모든 일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듯한 그 표정 앞에서 유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무경의 들것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무경의 들것을 둘러쌌고 누군가가 장삼 대신 깨끗한 삼배를 가져와 노승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강우가 밧줄을 타고 올라와 들것 앞에 서자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리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강우의 눈은 핏줄이 터질 듯 충혈되어 있었으나 그들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우가 먼저 고개를 돌려
무경의 얼굴을 내려다보았고 유리는 형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마을 장정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강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으니 스님을 모실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소. 강우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자 장정들이 들 것을 들어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우가 그 뒤를 따라 걸었고 유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마지막으로 절벽 아래 급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벚꽃 잎은 여전히 물 위를 떠돌고 있었고 석양빛을 받은 급류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리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마을 쪽으로 첫 발을 내디뎠으나 그 발걸음은 마치 발밑에 쇠구슬을 달아놓은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땅속으로 꺼질 듯 무거웠습니다. 등 뒤로 급류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만 유리의 귓속에서는 아까 자신이 내뱉은 말이 멈추지 않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다. 그 5글자가 머릿속을 맴돌며 유리의 걸음을 매 순간 끌어내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유리의 두 눈은 이미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텅 빈 구멍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의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팠습니다. 장정들이 삽을 들었지만 강우가 자신이 하겠다며 삽을 빼앗아 쥐고는 혼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삽 흙을 퍼낼 때마다 강우의 팔뚝 위로 굵은 핏줄이 성난 듯 솟아올랐습니다. 삼날이 단단한 돌에 부딪혀 불꽃이 튈 때마다 온몸이 움찔거렸으나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강우의 등을 뜨겁게 내리쬐어도 구름이 해를 가려 서늘한 그늘이 내려앉아도 강우는 쉬지 않고 삽질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땅을 깊이 파낼수록 스님이 더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하고도 미련한 믿음 하나로 온 힘을 쏟아붓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리는 무덤 자리에서 20걸음쯤 떨어진 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한 사람처럼 나무 둥치에 겨우 어깨를 기댄 채 형이 땅을 파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그쪽을 향해 있었으나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유리 본인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어제 절벽 위에서 주저앉은 뒤로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무덤이 완성되자 마을 사람들이 무경의 시신을 삼배로 곱게 싸서 내려놓았습니다. 강우가 무릎을 꿇고 스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무경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주름 사이사이에는 평생의 풍파가 겹겹이 새겨져 있었으나 입꼬리에 걸려있는 옅은 미소 많은 살아계실 때와 다름없이 자애로웠습니다. 강우가 떨리는 손으로 삼배 자락을 끌어올려 무경의 얼굴을 덮었고 장정들이 흙을 한 삽씩 덮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한층 한층 쌓여갈 때마다 강우의 어깨가 한 번씩 크게 들썩였고 마지막 삽이 봉분을 다듬었을 때 강우의 입에서 길고 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숨이라기보다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처절한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촌장이 막걸리 한 사발을 무덤 앞에 놓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마을을 살리려다 가신 분이니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덤 앞에 절을 올리고 물러갔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봉분 앞에는 강우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20걸음 밖 나무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숨기를 반복했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강우는 봉분 앞에 꿇어앉아 무경에 찢어진 승복 조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장삼은 물살에 모두 씻겨 내려갔으나 절벽 위 지지대에 걸려있던 승복 한 조각을 장정이 주워다 준 것이었습니다. 강우의 손가락이 승복에 해진 올 하나하나를 쓸어내릴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어깨를 타고 올라와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강우가 승복 조각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더니 제 이마에 갖다 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스님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차라리 저였어야 했습니다. 저를 보내셨어야지요. 목소리는 갈라지며 뒤틀렸고 마지막 음절은 끝내 울음에 삼켜져 형체를 잃었습니다. 봉분 위로 달빛이 한 줄기 내려앉았다가 구름에 가려 다시 어두워졌고 강우는 그 어둠 속에서 승복을 끌어안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밤중이 되어 산골짜기 전체가 고요에 잠겨들었을 무렵이었다. 나무 아래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던 유리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발짝 두 발짝 무덤을 향해 걸어오는 유리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유리가 봉분 앞두어 걸음 남겨둔 지점에서 멈추었고 그 기척에 강우가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다시 비쳐들었고 그 빛 아래에서 유리의 얼굴이 드러났다. 충혈된 눈에 핏줄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진 틈새로 피가 맺혀 있었으며 볼 위에 눈물 자국이 소금기를 남기며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다. 어제 절벽 위에서 주저앉은 뒤로 하루 종일 울었던 것인지 아니면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사겼던 것인지 유리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유리가 봉분 앞에 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을 땅에 짚더니 이마를 흙바닥에 찧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마를 찧을 때 이마 가죽이 갈라지며 핏줄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강우가 놀라서 유리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유리는 형의 손을 뿌리치며 봉분을 향해 계속 이마를 찧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몸이 힘을 잃고 축 늘어지며 땅바닥에 엎어졌다. 유리의 입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지금껏 목구멍에 트러마가 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온몸을 뒤틀며 울부짖었고 두 주먹으로 흙바닥을 내리찍기 시작했다. 주먹마디가 돌부리에 부딪혀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흙과 뒤범벅이 되었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제 손을 부숴버리면 이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 같다는 듯이 미친 사람처럼 땅을 내리쳤다. 강우가 뒤에서 유리의 두 주먹을 붙잡았다. 유리가 뿌리치려 했지만 강우의 소나귀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유리가 몸부림을 치다가 이내 맥이 풀리며 고개를 떨궜고 그때 형의 손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괭이질과 삽질과 밧줄질로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다. 손바닥 여기저기 갈라진 틈새에 때가 끼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어제 매듭을 잡느라 밧줄, 오리 파고든 자국이 검붓게 남아 있었다. 유리가 그 손을 보았다. 형의 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10여 년 동안 자기 대신 괭이를 잡고 모래 가마니를 치고 밧줄을 당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리의 명석한 두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아차렸다. 자기가 느티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잘 때, 자기가 주막에서 국밥을 먹을 때, 자기가 바위 위에서 기지개를 켤 때, 형의 손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유리가 형의 거친 손바닥 위로 자신의 매끄러운 손을 겹쳐 올리며 고개를 들었다. 두 형제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유리의 입술 사이로 갈라진 음성이 터져 나왔다. 형 나는 지금까지 형의 등 위에 올라타 편안함만 누리며 살아온 놈이야. 강우는 아무런 대꾸 없이 유리의 손을 힘주어 움켜쥐었다. 유리는 고개를 떨구며 이를 악물었다. 무경 스님은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어. 나의 게으름과 얄팍한 잔머리가 스님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거야. 강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그는 동생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유리가 절벽 아래로 내려가 매듭의 상태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무경이 그토록 위험한 곳까지 발을 내디딜 일은 없었을 것임을 강우 또한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유리가 형의 손을 놓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봉분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강우를 향해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숙여 엎드렸다. 평생 단 한 번도 형에게 올린 적 없던 간절한 큰절이었다. 흙바닥에 부딪힌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와 땅을 적셨으나 유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깊게 엎드렸다. 형, 나는 오늘부터 이 머리를 오로지 남을 위해서만 쓸 거야. 이 몸뚱이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스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며 살 거야. 유리가 고개를 들어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동자에는 전과는 전혀 다른 형형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오만이 아니었다. 지독한 결기이자 스스로를 향한 처절한 분노와도 같았다. 달빛 아래에서 유리의 눈동자가 젖은 유리처럼 번뜩였다. 그 다짐을 이루는 날이 올 때까지 결코 형 앞에 나타나지 않겠어. 만약 이 다짐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 거센 물살에 이 몸을 던져버리겠어. 강우가 유리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형의 투박하고 단단한 손이 동생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고 강우는 유리를 자신의 가슴팍으로 깊숙이 끌어당겼다. 처음에는 뻣뻣하게 굳어있던 유리의 몸이 형의 품에 닿는 순간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듯 무너져 내렸다. 그는 형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힘을 잃었다. 강우는 동생의 등을 나직하게 다독이며 말했다. 부디 살아서 돌아오너라. 오직 그것만 해라. 유리가 형의 어깨에서 고개를 떼며 작게 끄덕였다. 강우는 소매 끝으로 동생의 피 묻은 이마를 정성스레 닦아주었다. 거친 손길이었으나 그 동작에 담긴 무게를 유리가 모를 리 없었다. 유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봉분 위에는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유리는 무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다. 이마가 흙에 닿았을 때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기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듣지 못했. 절을 마치고 일어선 유리의 얼굴은 조금 전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눈물 자국은 여전했으나 눈빛만은 초점을 되찾아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리가 일어서서 몸을 돌렸다. 강우를 등지고 산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으나 두어 걸음 옮기다 말고 멈춰 섰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어깨 너머로 한마디를 나직하게 남겼다. 형,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내 손도 형의 손만큼 거칠어져 있을 거야. 강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는데 유리가 뒤를 보지 않았으니 그 끄덕임이 전해졌을 리는 없었지요. 유리가 다시 걸음을 옮겼고 어두운 산길 속으로 한 발짝 멀어져 갔습니다. 달빛이 등허리를 비추었다가 나무 그림자에 가려졌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산골짜기에 고인 정적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아우가 사라진 산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봉분 옆에 피어있던 개나리꽃 잔송이를 흔들었고 노란 꽃잎 하나가 떨어져 봉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강우가 그 꽃잎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주먹을 살며시 오므려 품 안에 넣었습니다. 강우가 봉분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유리가 떠났습니다. 꼭 돌아올 겁니다. 제가 그놈 믿는 거 스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봉분은 아무 대답이 없었고 달빛만이 흙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개나리꽃 가지를 흔들었고 노란 꽃잎 서너 장이 바람을 타고 유리가 사라진 산길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경에 찢어진 승복 조각을 접어 품에 넣고는 산 아래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봉분 위에 달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어딘가 먼 산등성이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길게 울었지요. 그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타고 번져나가며 한쪽은 마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두 갈래 길 위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유리가 떠난 다음 날 아침 강우는 무경의 봉분 앞에 무란 사발을 올려놓고 큰절을 한 뒤 마을을 나섰습니다. 품 안에는 스님의 찢어진 승복 조각 하나와 유리가 그려놓았던 섭다리 설계도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강우는 그 설계도를 펼쳐볼 때마다 아우의 필체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는데 글씨 하나하나가 어찌나 반듯하고 정교했던지 그 종이장 위에 유리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우가 향한 곳은 경상도 합천의 어느 목수장인 밑이었습니다. 무경과 팔도를 떠돌 적에 한번 들른 적이 있던 그 장인은 나이 70에도 대패질이 젊은이보다 빠른 노인이었는데 강우가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자 매서운 눈으로 강우의 손바닥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늙은 장인이 강우의 손을 뒤집어 손등까지 훑어본 뒤 대패를 건네며 턱짓을 했습니다. 굳은 살이 고르게 밝혔구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손이야. 가르칠만 하다. 그날부터 강우는 합천의 목공방에서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나무를 켜고 대패질을 하며 목수의 기본을 익혔습니다. 머리 회전이 느린 강우였기에 다른 제자들이 사흘이면 익히는 이음새를 여르리 걸려 터득했고 복잡한 맞춤 기법 앞에서는 한 달을 꼬박 매달려야 겨우 감을 잡았지요. 그러나 한 번 손에 익힌 것은 절대로 잊지 않았고 나뭇결을 잇는 감각만은 장인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3년이 흘러 강우가 장인의 곁을 떠날 무렵 그의 손에서 나온 들보는 이음새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정밀했습니다. 강우가 깎아 맞춘 기둥은 장마철의 모진 습기에도 결코 뒤틀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이미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르침을 준 장인에게 정중히 큰절을 올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일찍이 스승인 무경이 그러했듯이 정처 없이 팔도를 유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청도 홍성 땅에 이르러서는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농가 32채를 단석 달 만에 다시 세웠으며 전라도 남원에서는 폭우에 휩쓸려간 광안루 옆 행각을 제 손으로 직접 복원해 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는 3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나루터의 튼튼한 다리를 새로 놓아주었고 그 다리를 건너는 백성들이 입을 모아 강우의 이름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우는 어디를 가든 품삯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한 끼와 하룻밤 묵어갈 자리면 충분했고 공사가 끝나면 괴나리 보찜을 꾸려 말없이 다음 마을로 떠날 뿐이었습니다. 강우의 이름 앞에 도편수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함경도 산골에서 폭설의 지붕이 내려앉은 서당을 말끔히 고쳐주고 나오는 길이었지요. 서당 훈장이 멀어져 가는 강우의 뒷모습에 대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편수 어찌하여 이 고된 일에 품삯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것이오. 강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어깨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제 스승께서 그리 사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쌓인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훈장은 그의 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당 문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조선 땅의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무경의 봉분을 떠나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살지 않는 험한 골짜기에 들어가 한 달을 보냈는데 그 한 달 동안 유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돌을 나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계곡 아래에서 커다란 돌을 주워 산 위로 올리고 올린 돌을 다시 아래로 내렸다가 또다시 올리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이득도 없는 맹목적인 노동이었습니다. 유리는 의도적으로 제 몸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노동을 경멸하며
몸 한 번 제대로 쓰지 않았던 지난날의 자신에게 벌을 내리듯 손바닥이 짓물리고 무릎 가죽이 벗겨지며 발톱이 빠져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달째에 접어들어서야 유리는 비로소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 첫 번째 마을은 역병이 돌아 우물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촌장이 경계 가득한 눈빛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오? 이 마을은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 중이니 당장 떠나시오. 유리는 촌장의 어깨를 비껴 지나며 마을 안쪽을 한번 훑어보더니 우물가로 성큼성큼 걸어가 바가지로 물을 떠올렸습니다. 냄새를 맡고 물색을 살피며 우물 주변의 지형을 면밀히 둘러보았습니다. 유리의 명석한 머릿속에서는 수맥의 흐름과 오염원의 위치가 순식간에 계산되어 나왔고 곧바로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도면만 그려놓고 누군가에게 일을 떠넘겼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유리는 나뭇가지를 내려놓자마자 망설임 없이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리는 제 손으로 직접 물기를 팠습니다. 썩은 우물에서 100걸음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수맥을 찾아냈고 2 팔이 저려올 때까지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돕겠다며 나섰으나 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러니 손대지 마십시오. 사흘 밤낮을 파 내려간 끝에 맑은 물이 솟구쳤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유리의 표정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삽을 내려놓고 물이 솟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보따리를 챙겨 마을을 떠났을 뿐입니다. 유리에게 노동은 공덕을 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속죄였습니다. 그 뒤로 유리의 행적은 조선 팔도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안도 깊은 산골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나 무거운 돌더미를 맨손으로 치워냈습니다. 황해도 포구에서 방파제가 무너지면 허리까지 차오르는 바닷물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 제 몸으로 파도를 받아내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전라도 들판에 둑이 터져 노니 물에 잠기면 진흙탕 속을 기어다니며 물길을 돌렸고 강원도 오지의 다리가 필요하면 가장 위험한 지점에 직접 몸을 날려 밧줄을 묶었습니다. 유리의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예전과 다름없었으나 달라진 것은 설계를 마친 뒤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던 손은 지체 없이 삽을 쥐었고 도면을 살피던 눈은 망설임 없이 진흙탕 속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로 계산한 것을 오직 자신의 몸을 부서뜨려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유리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유리의 몸은 변해갔습니다. 하얗고 고왔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였고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는 울퉁불퉁하게 굵어졌습니다. 어깨와 등에는 밧줄에 쓸리고 돌에 찍힌 흉터들이 지도처럼 얽혀갔습니다. 얼굴도 이전과는 판이했습니다. 뙤약볕에 그을려 검게 변한 피부 위로 주름이 깊게 패였고 예전의 오만함과 나태함이 서려 있던 눈빛은 어느덧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지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승인 무경의 눈빛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해안 마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태풍에 어선 수십 척이 부서지고 포구가 통째로 휩쓸려 나간 자리에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유리는 해안의 물살과 바람의 방향을 면밀히 계산하여 새 포구의 위치를 잡은 뒤 가장 먼저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파도가 머리 위로 넘실거리는 거친 물속에서 집채만 한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바닥에 기초를 박아 넣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차가운 물속과 밖을 오가며 살가죽이 소금물에 불어 터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포구 공사에 함께 매달리던 늙은 어부가 유리의 손을 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네 손이 우리 같은 뱃사람들 손보다 훨씬 거칠구먼. 대체 무슨 일을 하며 살아온 겐가?
유리는 통나무를 밧줄로 묶으며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부는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유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밧줄을 입에 물고 다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충청도 공주에서는 장마로 인해 금강이 범람하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리는 단 하루 만에 상류의 지세를 훤히 꿰뚫고 물줄기를 돌릴 수로를 설계해냈으나 문제는 그 수로를 파내는 작업이었습니다.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것엔 급류 속에서 돌을 쌓아 올려야 했는데 물살의 기세가 워낙 험하여 마을의 장정들조차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물러섰습니다. 마을 촌장이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유리의 소매를 붙잡으며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물살이 이토록 사나운데 제 아무리 장사라 한들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네. 유리는 촌장의 손을 조용히 풀어내고는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며 성난 물결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몸을 사리면 결국 다른 누군가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긴 채 유리는 사나운 급류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거친 물살이 유리의 몸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으나 그는 어금니를 사려 물고 물밑에 바위를 움켜쥐며 버텼습니다. 물속에서 바위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고된 작업은 꼬박 이틀이나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유리가 물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그의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온몸에는 물살에 긁히고 쓸린 상처가 그물망처럼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으로 수로는 완성되었고 물길이 무사히 돌아가면서 마을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유리는 마을 사람들의 빗발치는 감사 인사를 뒤로한 채 젖은 옷가지의 물길을 짜내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집신에서는 물소리가 질척거렸고 등 뒤에 흉터 위로 쏟아지는 뙤약볕이 살갗을 따갑게 찔렀으나 유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해가 거듭되어도 유리의 고행 같은 여정에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경상도에서 함경도로, 다시 함경도에서 평안도로 무너진 곳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어디든 달려가 머리로 길을 내고 몸을 던져 다시 세웠습니다. 유리가 머물다 떠난 자리마다 튼튼한 다리가 놓이고 제방이 쌓이며 집들이 들어섰지만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노숙을 하다가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푸른 별빛 아래에서 유리는 늘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보곤 했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가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형인 강우의 손에 한 발짝씩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승인 무경의 마지막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유리는 그때마다 손을 꽉 움켜쥐고 고개를 돌려 잠을 청해보았으나 편히 잠드는 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랑한 지 8년째 되던 해, 가을 유리가 황해도 해주에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성벽 위로 무거운 돌을 옮겨 쌓던 유리의 귀에 길을 지나가던 보부상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경기도 땅에 강우라는 도편수가 있는데 그 사람 손길만 닿으면 건물이 100년은 거뜬히 버틴다더군. 순간 유리의 손에서 돌덩이가 미끄러져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발등이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으나 유리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보부상들이 사라진 길목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도편수가 되었다는 소식이 귓가를 맴돌았고 유리의 입꼬리가 가느다랗게 떨리며 올라갔으나 이내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자신이 형의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을 아직은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리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떨어진 돌을 다시 집어들어 성벽 위에 얹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형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목소리는 가을바람에 실려 성벽 너머로 허망하게 흩어졌고
유리는 다시 고개를 숙여 묵묵히 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 유리의 등 위로 내려앉아 해묵은 흉터 위로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유리의 손에서 돌과 돌이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가 성벽을 타고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2해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금 봄이 찾아왔고 조선 팔도의 사나에는 하얀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은 유난히도 비가 잦았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궂은 장맛비가 4월이 가도록 그치지 않더니 한강 상류의 물줄기가 제방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부풀어 올랐고 급기야 5월 초에는 유례없는 대홍수가 조선 팔도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의 강이란 강은 모조리 범람했고 비옥한 논과 밭은 순식간에 진흙탕물 아래로 사라졌으며 수천 명의 백성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에서는 긴급히 어전회의가 소집되었고 각 도의 관찰사와 수령들이 팔도에서 올린 장계가 한양 궁궐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은 경기도, 광주 일대였는데 한강의 지류 3개가 한꺼번에 범람하여 제방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제방을 즉시 쌓지 못한다면 하류에 위치한 12곳의 마을이 추가로 수몰될 위기였고 그렇게 되면 이재민의 수가 10,000명을 훌쩍 넘기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팔도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을 수소문했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단 하나의 이름으로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경기도의 도편수 강우였습니다. 관아의 차사가 말을 달려 강우를 찾아냈을 때 그는 여주의 어느 평범한 농가에서 무너진 외양간 기둥을 깎고 있었습니다. 차사가 급히 전하는 조정의 명을 듣고 강우는 묵묵히 손에 쥐고 있던 대패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우가 광주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방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으로 성난 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며 주변의 땅을 끊임없이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어찌나 거셌던지 강변에 깊숙이 박아놓은 나무 말뚝들이 물장구 치듯 흔들리다 하나둘씩 힘없이 뽑혀나갔고 관아에서 동원한 인부 수백 명이 필사적으로 모래 가마니를 쌓아보았지만 거친 물살은 그 가마니들을 종이장처럼 가볍게 밀어내버렸습니다. 강우가 무너진 제방 끝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소용돌이치는 물줄기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상류에서 무섭게 쏟아지는 수량과 급류의 방향, 그리고 강바닥 지형의 높낮이를 예리한 눈으로 가늠하고 직접 발로 땅을 밟아보며 집안의 단단함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우의 표정은 점점 더 무겁게 굳어갔습니다. 보통의 공법으로는 도저히 기초를 세울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살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 기초석을 놓는 족족 힘없이 쓸려 내려갔고 기초가 없으니 제방을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린다 한들 밑바닥에서부터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관아에서 파견된 관리가 강우의 옆에 서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편수 무슨 방도가 있겠소? 하류 마을 사람들에게 남은 시간이 없단 말이오. 강우는 턱을 괴고 무섭게 요동치는 물줄기를 노려보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물살 한복판에 기초를 잡아야 하거늘 이 정도 유속에서는 어떤 구조물을 세워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관리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인부들 사이에서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 최고의 도편수라 불리는 강우가 고개를 저었으니 이 제방공사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절망이 현장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강우는 무너진 제방 끝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젖은 흙바닥에 이리저리 도면을 그려보았으나
도무지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을 그었다가 손바닥으로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사이 해가 기울어 서산의 노을이 탁한 강물 위로 붉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장 한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부들이 수군거리며 길을 터주자 그 사이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반쯤 해진 집신을 신은 사내였습니다. 여기저기 찢어진 삼배옷 사이로 살결이 드러나 있었고 그 위로는 흉터들이 그물코처럼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팔뚝의 근육은 밧줄을 꼬아놓은 듯 단단하게 뒤틀려 있었으며 뙤약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은 그 나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다만 사내의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 고요했습니다. 사내는 강우의 등 뒤를 지나쳐 무너진 제방 끝까지 걸어가더니 휘몰아치는 급류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쪼그려 앉아 젖은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사내의 손가락은 물 위를 달리는 것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며 흙바닥 위에 정교한 도면을 펼쳐나갔습니다. 강우가 그 도면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서 사내가 그리는 선,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던 강우의 눈동자가 점점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 도면은 강우가 아까부터 고심하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었습니다. 거센 물살의 유속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고 비스듬히 받아내는 삼각 구조물을 물 한가운데 세운 뒤 그 구조물이 물살을 양갈래로 갈라 제방 기초 부근의 유속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공법이었습니다. 물의 힘으로 상쇄시키는 기가 막힌 설계였습니다. 강우가 도면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천재의 머리가 아니면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도면이오. 사내는 마지막 선을 긋고 손가락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우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곧장 급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강우가 다급히 사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사내가 걸음을 멈추고 제 팔을 붙잡은 강우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우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강우의 손등에서 힘이 풀려나갔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흉터투성이에 검게 그을려 있었으나 이목구비의 윤곽과 코와 턱의 선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낯익었던 것입니다.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계한 놈이 직접 기초를 잡아야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목소리의 결을 바꾸어 놓았을지언정 특유의 나른한 끝맺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한 글자가 새어 나왔습니다. 유리야, 자네가 정녕 유리인가? 강우가 물었으나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우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는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급류를 향해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강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기다려라. 나도 함께 들어가겠다. 유리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등 너머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님은 제 방을 올리십시오. 기초는 내가 잡을 테니. 그 말을 끝으로 유리가 거센 물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살이 유리의 몸을 사정없이 밀어붙였지만 유리는 물밑 바닥을 발로 더듬어 버티며 한 발짝 한 발짝 강한복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인부들이 강변에서 쇠덩이와 돌을 밧줄에 묶어 물속으로 내려보냈고 유리가 가슴까지 차오르는 급류 속에서 그것들을 받아 하나하나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유리의 어깨를 때리고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몇 번이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고 입안으로 들이찬 흙탕물을 뱉어내며 쇠덩이를 움켜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리의 손등에서 핏줄이 밧줄처럼 붉게 솟아올랐고 발밑의 바위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온몸이 급류에 떠밀려 흔들렸지만 이를 악물고 쇠덩이를 제자리에 끼워 맞추는 손놀림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계산한 것을 몸이 거짓없이 수행하는 10년 세월의 속죄가 빚어낸 합일이었습니다. 강우는 강변에서 유리의 신호에 맞춰 제방의 골격을 올려갔습니다. 유리가 물속에서 기초를 하나 잡을 때마다 강우가 그 위에 통나무를 얹고 흙을 다졌으며 둘의 호흡이 마치 한 몸처럼 맞아떨어지며 제방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인부들이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물속의 사내가 기초를 잡는 속도와 강변의 도편수가 제방을 올리는 속도가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평생 처음 본 까닭이었습니다. 이틀 밤낮이 흘렀습니다. 유리가 물 밖으로 나온 것은 딱 2번뿐이었는데 숨을 고르기 위해 강변 바위에 걸터 앉아 물을 토해낸 것이 전부였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급류 한복판에서 버텼습니다. 셋째 날 아침 마지막 기초석이 제자리에 밝히며 물길이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제방 기초 부근의 물살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습니다. 강우가 그 위로 마지막 통나무를 얹고 흙을 다져 봉합하자 제방이 완성되었다는 함성이 공사 현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리가 물속에서 강변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삼배옷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흉터투성이인 몸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두 손은 쇠덩이를 잡느라 살가죽이 벗겨져 붉은 살점이 보였습니다. 유리가 강변에 발을 내딛자 무릎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으려 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의 억센 손이 유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우였습니다. 형이 아우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들어 형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강우가 아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만의 마주함이었습니다. 강우의 시선이 유리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는 그 손에는 굳은 살이 2겹 3겹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하게 굵어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봉분 앞에서 유리가 했던 말이 강우의 귓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이 손이 형의 손만큼이나 거칠어져 있을 것이라던 그날의 맹세가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강우는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유리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언가 입을 열어 말하려 했으나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저 입술만 가늘게 떨리다가 유리의 팔을 잡은 강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리 역시 형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유리의 눈가에서 투명한 물줄기가 흘러나와 흙탕물로 범벅이 된 볼 위로 흘러내리며 2줄기 깨끗한 길을 그었습니다. 강우가 유리를 자신의 가슴팍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흙탕물 투성이인 동생의 몸이 형의 품에 안겼고 유리의 2 팔이 형의 등을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2 사람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형의 심장 소리가 동생의 귀에 닿았고 동생의 심장 소리가 형의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으며 2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인부들이 하나둘씩 손을 멈추었고 관리와 촌장도 말없이 2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뼉을 쳤고 그 소리에 이어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방을 마침내 완성했다는 기쁨과 2 형제의 극적인 재회가 뒤섞여 강변 전체가 함성으로 들끓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 건너편 산기슭의 만개에 있던 벚꽃나무에서 연분홍 꽃잎들이 일제히 떨어져 나와 강바람을 타고 2 형제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꽃잎은 유리의 흙탕물 묻은 어깨 위에 내려앉았고 강우의 땀에 젖은 이마 위에도 달라붙었으며 2 사람을 감싸고 있는 허공 전체를 분홍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10년 전 스승인 무경을 급류에 잃었던 그날에도 벚꽃이 흩날렸고 10년 뒤 형제가 다시 만난 오늘에도 벚꽃은 변함없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유리의 어깨를 잡고 한 발짝 물러나 동생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흉터투성이에 시커멓게 그을린 그 얼굴 위로 벚꽃이 피 내려앉아 있었고 그 아래에서 유리의 눈동자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만함도 게으름도 교만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전 무경 스님이 보여주었던 고요하고 자애로운 눈빛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강우가 두 팔로 유리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께서 보고 계실 것이다. 유리가 형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개며 고개를 끄덕였고 굳은 살 박인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벚꽃이 피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강변 위에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두 형제가 나란히 서서 급류 너머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 무경 스님의 봉분이 있었고 그 무덤 위에도 지금쯤 벚꽃이 피 소복하게 내려앉고 있을 터였습니다. 강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와 두 형제의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고 벚꽃이 피 다시 한번 허공을 가득 채우며 흩날렸습니다. 아스라한 봄볕이 강물 위에 부서지며 금빛 비늘처럼 반짝였고 조금 전까지 포효하던 급류마저 제 방에 길들여진 채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 위로 연분홍 꽃잎들이 하나둘 내려앉아 강물을 따라 느릿느릿 떠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경 스님이 먼 곳에서 보내는 따스한 축복처럼 봄날의 풍경 속에 아름답게 수놓아졌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강변에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지난 10년의 세월을 가만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유리가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강우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화전마을에서 자신이 직접 그렸던 섭다리 설계도였습니다. 수없이 접고 펼쳐 모서리가 다 닳아 너덜너덜해진 그 종이를 유리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순간도 거르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해왔던 것입니다. 강우 역시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경 스님이 남긴 찢어진 승복 조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설계도와 승복 조각을 모닥불 앞에 나란히 놓아둔 채 한참 동안이나 그 흔적들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변의 축축한 흙바닥 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한자 한자 새겨나갔습니다. 머리와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것은 무경 스님이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제자들에게 되뇌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리가 그 글자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얹고 눈을 감자 모닥불 빛에 길게 늘어진 두 형제의 그림자가 마치 한 사람의 형체처럼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이듬해부터 조선 팔도에는 이름 없는 도편수 형제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인 강우가 나무를 깎으면 동생인 유리가 물기를 잡았고 동생이 도면을 그리면 형이 든든하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을 가든 품삯 한 푼 받지 않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조용히 길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형제를 가리켜 무경의 제자들이라 칭송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벚꽃이 피어나듯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길 위에는 언제나 머리와 몸이 하나 된 참된 지혜의 향기가 은은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